정치인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고 작가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예능인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고 누군가는 이사장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 유튜버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이번에는 정치인 유시민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정치인 유시민이 아니고 정치인이었던 유시민. 정치인? 전 정치. 정치인 정치를 유시민. 했던. 정치를 했던. Black holes. 맨 처음에 정치는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 제가 그때 경찰 수배가 걸려서 도망가서 이제 반지하 방에 새 얻어가지고 뭐 글 쓰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이제 거꾸로 읽는 세계사랑 소설 한 편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해찬 지금 민주당 대표가 초선 의원 때 누구를 통해서 연락이 와서 자기 좀 도와주라고 와서 보좌관 하면 수배도 풀어주고 다 하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 혹해가지고 나도 고달프고 그러니까. 학교 선배님이시잖아요.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 뭐 좋은 뜻으로 이제 정치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또 우리 같은 후배들이 가서 도와드려야 나라 일도 제대로 하시지. 그래서 나는 정치를 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실무자로 가서 이제 그 당시 광주특위 그때 실무자로 일을 했고 노동위원회 실무자로 일을 했고 열심히 했죠. 맨날 현장 다니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때 노동위원회에 노무현 의원이 같이 있었어요. 이인재, 노무현, 이해찬 이런 분들이 다 노동위원회에 있었어요. 상임위에 같이 계셨구나. 그때 봤죠. 그때 보고 저분은 진짜 대통령 하실 분이다 이렇게. 보자마자? 예. 어떻게 보자마자 그런 걸 느꼈어요? 언어. 아, 말. 그 언어가 그냥 보통 사람의 말이에요. 보통 사람의 말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려운 말을 안 써요. 아,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로 바꿔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에 담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점이 정말 두드러졌고 근데 컨텐츠가 확실해요. 내용이. 법률가로서도 A급이에요. 저는 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정치인들 말 보면 정말 하나만한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뜬구름 잡는 얘기. 근데 그걸 땅에 끌어내린 사람이 전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우리가 쓰는 말들과 정치 언어를 정말 가깝게 만들어준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동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노무현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별로 성실한 답변을 요구 안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해도 비슷하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쪽 보좌진들하고 밥 먹으면서 나중에 노무현 의원님은 대통령을 하시고 이해찬 의원님은 국무총리를 하시면 두 분이서 엄청 잘할 거야 내가 그랬거든. 그대로 됐네. 88년도에 제가 장관을 하리라는 건 몰랐고. 그런데 정말 제가 독일 유학 갔다가 한 2년에 한 번씩 방학 때 들어왔는데 내가 워낙 좋아했던 분이니까 또 공부를 좋아하고 이래서 들어오면 이제 연락해서 만나서 같이 경제학 공부도 하고 뭐 이런 관계였어요. 이게 다 전사고 2002년도에 이제 국민경선 할 때 민주당에서 그 캠프에 내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자원봉사하러. 그랬는데 어느 날 노무현 후보가 나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유시민 씨, 그 매일 나와서 나 도와주는 거 아니요? 부인 뭐 가끔씩 나오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매일 나오겠습니다. 그러고 그다음부터 이제 출근을 했죠. 근데 예, 이제 글을 쓰는 일들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내 일을 하러 가야지. 라고 해서 이제 그걸 경선을 이제 4월 달에 광주 경선까지 해서 거의 끝이 났어요, 사실상. 노무현 후보가 경북에
경선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광주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주말 3연전을 포함해 내리 6연승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안 나갔죠. 이제는 내가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고는 이제 어느 신문사하고 계약해서 기명 칼럼 매주 연재하는 것도 얻고 이래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거를. 그러고 이제 출판 기획도 사무실 얻어가지고 큰 100권짜리 출판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뭐 지지율이 내려가고 뭐 민주당에서 뭐 쫓아낸다 그러고 뭐 후보 교체하자 그러고 뭐 백지신당 만들자 그러고 뭐 대통령 후보 그만두라 그러고 뭐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노 후보가 한번 찾아오셔갖고 7월 달에 좀 도와달라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다시 사무실 접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썼죠. 내가 잘하는 게 글 쓰는 일이니까 이제 국민 후보 지키기 뭐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서명도 받고 막 각 지역의 조직들도 다시 만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정몽준 후보하고 단일화 할 때까지 또 해서 또 단일 후보가 됐네? 됐어, 맞아요. 그것도 대통령이 됐네? 근데 집에 가려고 했지. 네. 근데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당을 안 만들면 배신이라는 거야. 그래갖고 그 기간에 인터넷으로 모집해서 그때 인터넷 정당 이래서 인터넷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서 당원 모집을 해서 당원이 한 10만 명쯤 모였어요. 근데 보궐선거가 생겼네? 그 내가 사는 동네 바로 옆에야. 그러니까 서로 네가 나가 하다가 바로 옆 동네니까 네가 나가 이렇게 돼서 누군가는 나가야 되니까 그래? 누가 나가야 돼? 그럼 나가지 뭐.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나갔으니까 또 돼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요. 그래갖고 뭐 2달 후에 선거해갖고 당선됐죠. 당 유시민 후보가 국회에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듣기로는 되게 쉬워 보이기도 하고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힘들었어. 정말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제일 유시민 선생님이 정치인으로서 기억나는 모습 중에 뭐 있어요? 떠오르는 거? 조금 바지. 나 그 그게 왜냐면 신문 1면이었을걸요? 백바지 사건. 정장을 입지 않고 나타난 유시민 의원이 의원 선서를 하지 못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진짜 그때? 제가 이제 약간 삐딱해요. 그래서 이제 좀 보기 싫더라고. 그렇게 진한색, 짙은색 정장으로 거의 다 남자들인 국회에 탁 넥타이 메고 다니면서 하는 짓들은 엉망이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캐주얼 정장을 입지 뭐. 넥타이는 정장이긴 정장이네, 캐주얼 정장이니까. 아니 이제 백화점 갈 때는 캐주얼 정장 생각을 했지. 넥타이는 안 메고. 사러 갔었어요, 백화점에? 네, 그날 오전에요. 캐주얼 코너를 싹 돌았지. 근데 딱 마네킹에 그 세트가 딱 걸려 있어. 정말 그 세트가 네. 그 백바지가 새로 사입고 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저거 괜찮다. 한벌 전체. 그래서 이제 구두도 이제 캐주얼화를 하나 사고. 총 26만 원어치 샀어요. 다 산 거야, 위에부터 아래까지. 큰 투자하셨네, 큰 투자. 이발도 했고요. 그 전날 미리 이발도 하고. 그거 입고 이렇게 써 있어서 옷으로 한번 말해보려고 이제. 나 이런 녀석이에요. 살짝 캐릭터 살짝만큼 보여주고. 어때요? 뭐 이런 거. 가가지고 이제 국회의장실 가서 인사하는데 의장님이 뭐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 옷에 대해서. 그러고 이제 갈아입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선생님이 그러셨겠지, 설마. 2시에 본회의 시작이라서 2시 전에 갔지. 갔더니 카메라 후레쉬가 너무 터져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카메라 후레쉬가 막 어마어마하게 터져서 앞이 안 보이고 그러더니 막 퇴장하고 막 탁구 치러 왔냐 그러고 탁구 치러 왔냐고? 그렇게 하면 어디에도 입장도 안 시켜준다 그러고 막 그럼 막 몇십 명이 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장님이 오늘은 선서 안 되겠다고 내일 다시야. 내일도 본회의가 있으니까 다시 하자고. 가라고. 큰 사건 중에 하나였어, 그거. 그리고 뭐 그 표결도 하고 다 했었다는 거는 선서만 못 했지.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넥타이 메고 가서 했죠. 그게 중요해. 저는 이 사건 자체가 유시민이라는 어떤 한 사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삐딱이 기질이 있죠. 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백바지 입지 말걸? 네. 아 진짜요? 네. 괜히 입어가지고
딴 걸로 해도 되는데. 더 다른 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걸 본 사람들은 속이 좀 시원하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랬고. 지금 현재 시점 국회의원 중에 그렇게 입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 지금 현재. 퇴장까지는 안 하겠죠, 지금은. 그렇죠? 그때는 좀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약간 충격적이었나 봐요. 국회 권위에 뭔가 스크래치를 내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필 이 인물이 그분들의 입장은 복장을 떠나서 도전한다. 원래부터 싫었던 거죠, 제가. 그렇지. 왜냐면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못된 소리를 엄청 정치를 하기 전부터 많이 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 뭐 관련해서 또 뭐 활동을 많이 했고 맞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꼴보기 싫은 놈이 옷까지 꼴보기 싫게 입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미웠겠냐고. 그러니까. 그런데 자전거도 타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어머. 여의도에서 점심 먹으러 나가면 맨날 그 근처 식당들에 가서 모임들 하잖아요. 네. 그때 다 차를 타고 나간다고. 맞아. 가까운데. 네, 그래서 내가 보좌관한테 자전거 한 대 사달라고.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자기들끼리 회의해가지고. 안 그래도 옷 때문에 찍혀갖고 나왔는데 자전거까지 하면. 자전거까지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끝내 자전거 안 사줘가지고 자전거는 못 탔어요, 국회에서. 유럽에서 그런 국회의원들이 되게 많죠, 많잖아요. 유럽은. 네덜란드나 뭐 다른 데서 배낭 메고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타고 등원하는 출근하고. 의원들. 그때도 젊으셨잖아요, 또 그때는. 그때가 44살.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으로 탄생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복지위원회를 했는데 여러 가지 건강보험 본인분담금 이거 한도를 둬야 된다. 이렇게 보험급여를 확대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고령 빈곤층한테 현금 지원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을 내가 많이 준비를 해서 법도 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되지를 않는 거예요. 맨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예산 없어요, 답만 돌아오고.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찾아가서 뭐 복지 공약한 거 많은데 어르신들 노무현이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래놓고 한 게 뭐 있어요, 내가. 진짜 그렇게 네,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해서 하신 게 뭐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복지 분야, 보건 분야에서 해놓은 게 없어져가지고 지금 임기 반 지나갔는데 거의 이러시면 퇴임하시고 나서 뭐 어떡하시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저 복지부 장관 시켜주세요. 복지부 장관 시켜주세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먼저 제안하신 네, 거였어요? 제가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보건복지 쪽이 독일에서 뭐였지? 보건경제학 전공하셨다고. 그거 맞죠? 전공까지는 아니고 뭐 석사인데 뭐 공부 전공이라고 하셨다. 하긴 좀 그렇고 그 독일 국민연금, 노후연금, 이제 건강보험이랑 뭐 이런 것들을 했죠 거기서.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시켜주세요 이랬더니 좀 있더니 그래 그러면 김건태 장관 이제 당으로 돌아가시면 해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게 자꾸 늦어져 그 연말까지 끌어서 막 하도 제가 못된 소리 많이 해가지고 못된 짓 많이 해가지고 막 야당에서도 반대하고 여당에서도 반대하고 막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이래가지고 막 다 싫어하기 난리가 났어요. 여당에서 반대하는 건 좀 여당에서도 싫어. 얼마나 못되게 했으면 그랬겠냐고. 자업자득이지. 사모이죠. 제 기억에 그때 이해찬 국무총리 시절이어가지고 네, 그 이해찬 총리가 총리님께서 이제 제청하라고 그러니까 워낙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당에서도 아 이번에는 좀 응? 응? 나중에 응?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도 이제 체면이 있잖아 나한테 근데 시켜줄게 이랬는데 안 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말을 들어보니까 뭐 좀 많이 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럼 총리가 그만두세요 막 이렇게 된 거야. 제청 안 하려면 총리가 그만두세요. 이렇게 총리가 아니, 나는 못 그만둡니다. 그럼 제청하세요. 뭐 이래 하다가 이제 할 수 없이 이 총리가 제청한 거예요. 어렵게 되셨어요. 되게 어렵게 됐죠. 청문회까지 포함해서 이틀 동안 생중계했어요. 그 청문회가 정말 백바지 유시민에서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알아요? 머리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서로 인정하고 관용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좀 문화적으로 너무 옹졸하시네요. 마음 놓고 이야기하고 다닐 수 있는 후보가 누가 있습니까? 정치부 기자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갑자기 달라진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해서도 몸을 바짝 낮추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친절하게 다 얘기하셨어요? 진짜 웃으면서 모든 사람이. 아니 그거는 이제 장관이 되면 국회 협조가 없으면 일 못해요. 그러니까 청문회에 가면 무조건 기어야 돼요. 무조건 기어야 돼요. 근데 막 이렇게 기면 의원들이 봐준다고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 꼿꼿이 뜨고 내가 뭐 잘못했냐 이러면 더 하겠지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면 좀 계속 뭐라 하기가 그렇잖아요. 다 사람인데. 그래서 이거 하려면 단정하게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특히 상임위 국회의원들한테는 공손하게 잘해야 돼요. 그거는 직책 자체가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그거를 못 따를 것 같으면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 자리에 가는 거지 거기서도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요 그냥 국회에 있어야지. 지금은 아, 좀 창피하다.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소회를 얘기하듯이 말씀하시지만 궁금한 게 제일 보람 있었던 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를 하면서 아 이건 내가 그래도 이거 좀 잘했던 것 같다. 그런 거 없어요? 장관 때라든지. 아, 이게 무용담 같이 돼서 안 되는데 이런 얘기. 그래도 그 오랫동안 정치하시면서 아, 내가 이거 하나는 그래도 잘한 것 같다. 궁금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법이나 뭐 기초연금법이나 이런 것도 중하지만 밖으로 표시는 잘 안 나는데 누가 혜택을 보는지 몇 명이 보는지 얼마나 보는지가 되게 확실한 거 있죠. 그런 게 훨씬 좋더라고요 저는. 시설아동들한테 기부받아서 이렇게 후원자들이 주는 돈을 저축하면 같은 액수만큼을 정부에서 넣어주는. 그래서 그거를 18살 돼서 시설 나갈 때까지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돈이 모아질 수 있게 그거 그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심혈관 질환하고 만성 중증 질병 특히 암에 대해서 이제 본인 분담금 그때 5%까지 낮췄거든요. 원래는 몇 프로 정도? 원래는 뭐 했어요? 20%씩 냈죠. 부담이 굉장히 심했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비급여가 많아가지고 몇 천만 원씩 들고 그랬어요. 큰 수술하면. 그리고 본인 분담금 상한제를 그때 300만 원인가 딱 도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래 기억에 남아 있는 거는 그런 게 남아 있죠. 선생님 근데 아, 무용담처럼 들릴까 봐 좀 그런데 아니 그냥 얘기하면 아 근데 저는 보건 쪽에서 어쨌든 장관으로 일하시면서 제일 힘드셨을 것 같은 게 돈 마련하는 걸 자원 마련하는 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아, 그리고 돈이요? 그 어려움은 사실 지금의 보건복지부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그 경험이 좀 궁금해요. 참 좀 곤란한 얘기인데 그거는. 어떤 얘기예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좀 곤란하긴 하지만 돈은 이제 그때는 국가재원배분회의라고 해가지고 4월 달에 국무위원들이 다 모여요. 자료 하나도 없이 백지만 딱 들고 연필하고 대통령하고 싹 둘러앉아가지고 그럼 그때부터 전쟁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신규 사업 구상하고 있는 거 이야기하면서 돈을 얼마 더 달라. 그리고 그거를 논증을 해야 돼요. 근데 배석자도 아무도 없고요. 장관 혼자 가는 거예요. 쌀벌해요. 그렇겠다. 네. 이제 그 회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대통령을 장관이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없었던 때도 있었지만. 그럼 이제 되게 장관이 대통령을 만나려면 부속실장한테 얘기를 해요. 정책 관련해서 건의드릴 거 있고 하니까 만찬 잡아주라. 그럼 이제 언제 비었냐? 막 이제 야 언제 비었어? 그럼 아니 뭐 이번 주는 안 되고요. 다음 주에 목요일 날 돼요. 목요일 날. 그럼 목요일 날 잡아놔줘. 그럼 목요일 날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와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저희 대통령 돈 좀 필요한데. 진짜 여기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지난번에도 많이 가져갔잖아. 아, 그걸로 택도 없고요. 뭐 저기 기초연금 그 어른들 그 공약하신 거 그거 어른들 잘 모시겠다고 했잖아요. 하고 그다음에 뭐 애 낳으십시오. 노무현이가 기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약하셔놓고 지금 어린이 뭐 입원 진료 무료하고 뭐 산모 뭐 초음파 이런 거 뭐 해야 되고 뭐 그럼 어떻게 해? 전화해 주세요. 전화.
그러면 이제 정책실장님한테 아이고 실장님 뭐 복지부 장관이 와서 뭐 돈 더 달라고 자꾸 하는데 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들어보니까 필요하긴 한 것 같고 잘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정책실장님한테 찾아가서 또 얘기하고 또 설득하고. 예, 보름쯤 지나면 이제 차관님이 기획예산처에 또 가서 막 정책 협의를 하고 와요. 예산 협의를. 이제 예산정책관이 막 대면 보고 할 거 있다고 막 쪽지들을 막 와요. 오시라 그러면 장관님 돈 더 왔습니다. 막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보고 돈을 주신 거예요. 그건 이제 약간 압박도 하죠. 이 공약하셨는데 퇴임하시고 뭐 어르신들 만나면 뭔 얘기 하실 거냐. 압박이라고 내가 근데 이거 방송 나가도 돼요, 이 내용? 괜찮아. 그러면 대통령이 이러시죠. 내가 중간에 탄핵당하고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런 얘기 처음 듣는 것 같은 게 네.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장관과 대통령의 관계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독대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는 좀 물론 배석자는 항상 있죠. 네. 둘이 보는 건 없었어요. 다 기록했어요. 다. 근데 이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좋은 시스템, 좋은 의미의 복지나 보건에 대한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완전 사심을 먹으면 친분을 이용해서 있겠다. 잘못된 돈으로 쓰일 확률도 굉장히 클 수도 있겠는데? 그게 이제 지도자의 몫이지. 들어보고. 그러니까 지도자는 옛날 조선시대식으로 말하면 왕이나 재상은 둘 중에 하나여야 된대요. 내가 옛날에 어떤 어르신한테 들은 얘기인데 밝거나 넓거나 둘 다면 제일 좋고 밝거나 밝으면 머리가 좋다는 뜻이에요. 사리에 밝은 사리에 밝으면 속였다가 들킬까 봐 못 속인대요. 속이려고 했다가 들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감히 속이지 못한대요. 이렇게 넓으면 속이려고 하다가도 저 어른을 내가 속이면 되겠나. 그렇지. 아우 내가 참 그러면 안 되지. 이래서 안 속인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둘 다가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특히 기관의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장관 이상 되는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지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밑에서 보고를 하면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되고 한 번 보고한 거는 그 다음에 다시 묻지 않을 정도의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보고를 하고 제대로 된 기획을 가지고 오고 제대로 따라주더라고요. 그게 안 되면 인품이 아무리 좋고 뭐가 아무리 좋아도 그건 안 돼요. 네. 맞아요. 그런 거죠.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안테나도 유희열 사장님이 있으니까 대표님이 있으니까 그래도 잘 직접 되는 거지. 리더십이 굉장하고요. 그럼요. 아 단계 땡기네요. 이렇게 갑자기. 전대머리 깨져라! 전대머리 깨져라! 기획 분야를 포함시켜서 관련법의 보호 아래 기획 분야가 육성된 그때 뭐가 제일 싫었어요? 정치하셨을 때? 뭐가 제일 싫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아시잖아. 정치하는 사람들 뉴스에서도 많이 보고 정치하면서 뭐가 제일 싫고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앞에서 웃어야 될 때. 그것도 하나예요. 퀴즈 맞추는 것 같아. 나는 맞췄어. 대구에 나가는데 떨어졌어. 내가 국회의원을 나가는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질 때. 그거는 괜찮아요. 괜찮은 거야? 아, 틀렸다. 난 언론사 인터뷰. 언론을 대하는 거. 다 뭐 포함되긴 하는데 우선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를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 모든 인간관계가 다 긴장돼요. 이렇게 선거 과정에서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호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긴장돼요. 그다음에 속으로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거를. 근데 그걸 표시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다 긴장돼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래서 견디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거는 이제 자기 내면과도 관련된 문제인데 내가 왜 정치를 하지? 라는 의문을 계속 던져요. 나한테. 힘들기 때문에. 넌 도대체 뭐 때문에 하는 거야?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걸 왜 계속하지? 그럼 이제 되게 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권력을 가지고 싶어서.
두 번째는 사회적 선을 이루고 싶어서. 근데 뭐지? 나는 뭐지? 나는 뭐지? 이 생각을 하는데 내가 권력을 가지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었는데 제 생각에 나는 정말 국가 권력의 이 기능과 작동 방식을 좀 더 많은 선을 실현하는 쪽으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데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뭔가 있을 거야. 권력욕을 더 용기 있어, 그러니까 욕망 있어. 대통령 하고 싶어 할 거야라는. 그러니까 권력욕의 화신으로 보더라고요. 그거 되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제일 속상했던 게 저 사람 봐라. 눈이 시뻘겋게 됐다.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권력욕에 눈이 시뻘개졌다? 이거 밤 되면 충혈되시잖아 원래. 신공격 있네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를 그만둘 때 제가 2013년 2월 달에 이제 그만뒀으니까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더라면 되게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좀 폼나게 그만두려고. 왜냐면 내가 지지한 분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쟤 이제 뭐 자리도 받고 뭐 할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저 안 할래요. 어쩌라고. 좀 있어 보이잖아. 있어 보이지. 기왕 그만두는 거 좀 있어 보이게 그만두고 싶어서 그때 대선 때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어요 제가. 근데 안 되더라고. 좀 없어 보이게 그만뒀어요. 그 점이 좀 팀이 졌는데 그만뒀어. 팀이 져서 은퇴해가지고 그냥 이게 고모님이었나 이모님이 그때 친척이 설 때 이렇게 모였는데 야 혈아 야, 그 유시민 인상이 참 많이 좋아졌어. 옛날에는 아주 나왔을 때 그냥 좀 세게 얘기해. 싸가지가 없어 보이고 얼굴이 막 그랬는데 요즘엔 눈빛이 참 좋아졌어. 얼굴이 참 좋아졌어. 그 얘기하시더라고. 전원책 씨가 그런 말도 했잖아요. 옛날에는 좋은 말도 싸가지 없겠는데 요즘엔 나쁜 말도 품위 있게 한다. 근데 이제 그런 평가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I don't care예요. 저는 신경 안 써요. 제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사람은 되게 여러 얼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어느 면이 드러나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냐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전원책 변호사님하고 제가 토론할 때 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바로 반박을 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자리가 그 사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자리가 사람 만들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갔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그 자리에 가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면이 보이는 거거든요. 예전에 막 싸울 때는 되게 분했어요. 이 정서적으로. 느껴졌었어요 예전에 그런 게. 네, 화면에서도 느껴졌어요. 분하고 저걸 바로 잡아야겠다. 막 분하니까 분하면 풀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나도 쏘는 거지 반사. 그게 이제 전쟁터에서는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의도는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간 군인은 정서가 전쟁에 맞게 변화돼야 그걸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다가 전투를 끝내고 저녁에 돌아와서 거울을 딱 보면 내가 너무 사나운 거죠. 그렇지. 빨리 집회하고 싶다. 이제는 퇴역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매우 사나운 표정을 하고 적을 하나라도 더 죽이기 위해서 치열하게 총을 쏘고 그랬던 사람이라도 집으로 돌아와서 밭 갈고 쟁기 챙기고 애들 키우고 이러면 또 거기에 맞는 정서로 가야죠. 그러니까 제가 변한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여러 모습들 중에서 그때는 그런 게 나타나고 지금은 이런 게 나타나고 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예요. 우리. 그 자리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였던 거였고. 네. 근데 요즘에 그 알릴레오를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게 어쩌다 보니 한 건데 일이 좀 커졌네요. 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유시민의 알릴레오 이제 진행 직접 하시잖아요. 근데 구독자 그 수가 거의 한 7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선생님이 선택한 채널이 좀 왜 유튜브였을까? 과연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왜냐하면 약간 정치에 대한 얘기를 내가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다.
좀 피로하다. 본인도 피곤하고 보는 사람들도 좀 피로감을 느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이제 한 발 좀 떨어져서 그냥 나의 생활을 즐기고 싶다 하셨는데 한 발 더 그러더니 들어온 한 번 더 깊게 갑자기 유튜브로 2시간짜리 찍으면서 2시간짜리를 막 왜 유튜브였을까? 공중파에서 러브콜도 꽤 많고 그랬을 텐데. 네, 그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이유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게 노무현 재단이 이제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을 추모하고 뭐 그런 일을 하는 재단이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이지만 계속 현실 정치에 또 종종 소환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비난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재단이 뭐 보도자료를 내고 뭐 성명 하나 내거나 이런 걸로는 대처를 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바로 시민들한테 가자.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팟캐스트 방송을 생각을 했죠. 그전에도 그걸 해봤기 때문에. 그랬더니 지금은 팟캐스트 그 오디오 파일만으로는 안 되고 지금은 유튜브를 해야 된대요. 그래? 그럼 찍지 뭐. 그래갖고 시작한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버스도, 시내버스도 자주 다녀야 사람들이 타지. 이게 뭐 30분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2시간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5분 만에 오고 이러면 그 버스 안 기다리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정례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례적으로 하자면 맨날 그런 거 가지고 정례적으로 방송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 우리 억울하다라는 얘기 막 계속 했었으니까. 그렇지. 해명 방송. 이런 해명 이번에 해명 방송이시죠? 그러면? 그러면 시민들에게 정책 교양 방송을 하고 필요할 때는 또 그런 것도 하자. 그래갖고 그냥 간단히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들어가시는 그리고 거구나. 뭐 대충 해요. 뭐 그래서 아까 그 얘기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뭐 제목 정해봐요. 그랬더니 뭘로 할까요? 뭐 그래. 그래서 아니 직원들이 아이디어 한번 모아가지고 그중에 뽑아봐요. 그랬는데 그중에 알릴레오가 있었어요. 그때가 마침 보헤미안 랩소디? 보헤미안 랩소디가 한참 흥행을 하고 있어요. 알릴레오 알릴레오 괜찮다. 그래갖고 이제 그 이름을 갖다 씁니다. 근데 뭐 사실 그 방송의 취지하고는 딱 맞네요. 우리 이런 것 좀 알릴래요? 그렇죠. 알릴래요. 그리고 또 약간 외전편으로 고칠레오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요. 그런 것처럼 알릴레오, 고칠레오. 근데 이제 부정적으로 또 쓰는 분들도 많더라고. 뭐 뻥칠래요, 속일래요. 이거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구내식당 냈을 뿐인데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 밖에서 막 먹으러 온 거야. 저 구내식당 맛있대 이러고 와가지고. 문제는 그 구내식당 주인이 백종원이었던 거야. 그래서 먹어보자가 된 거야 이게. 거의 그런 격이에요, 비유로 따자면. 솔직히 초반에 개업발이 너무 세게 올라갔었죠. 예, 그거는 뭐 욕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뭐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다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예. 아, 싫어하는 사람들도 와서 바뀌었구나. 그렇죠. 아니 그 굳이 거기 찾아와서 싫어요를 누르는 그 심리는 뭐야? 너무 잘 알겠는데.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이 유 이사장은 오늘 고칠레오라는 방송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화도 많이 됐고 그 늘어나가는 속도 때문에 수익도 좀 되죠. 예, 수익도 꽤 돼요. 되는데 그게 주로 이제 광고 수익이에요. 유튜브에서 광고를 붙여서 내보내기 때문에. 제가 받는 건 아니고. 아, 안 받으세요? 예, 그 계정은 노무현 재단의 공식 유튜브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프로그램만 진행하는. 출연료는 없죠. 응? 출연료도 없어. 왜냐면 이사장이 이게 무보수 봉사직이라. 난 몰랐다. 근데 그럼 선생님이 이거 유튜브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아예 이쪽으로 나가시는구나. 좋은 유튜브로. 오. 그러니까 유튜브는 좋은 게 우연히 보기는 어려워요. 맞아요. 예, 그 시청자가 원해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찾아가야 돼. 네. 열고 누르고 해야 돼. 채널 돌리다가 걸리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저희 기본적인 모토는 필요한 분들이 보세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보통 유튜브는 짧은 영상들이 많죠. 그래서 처음에 나갔을 때 무슨 유튜브에 1시간짜리 영상을 올리냐, 저거 조건 망한다 막 그랬어요. 길어요. 제가 그냥 1시간짜리를 하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냥 막 뿌려서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필요한 시민들이 와서 충분히 거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얻게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이 구독자 수나 조회수나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자. 그랬고 지금도 뭐 짧은 영상보다는 1시간짜리 본편이 조회수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지금 대체로 뭐 초기 거품 개업발 그런 거 빠지고 이제는 정말 필요한 분들이 금요일 자정에 기다렸다가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정치인들이 유튜브로 대거 이동하고 지금 거의 뭐 국회의원들 중에 대다수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70% 정도 하고 있대요. 방송의 대상이었던 정치인들이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 스스로 방송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진실되게 전달이 된다. 유튜브의 그런 메커니즘이 유용하게 쓰인다 이런 느낌. 나 대통령 후보야. 그래서 출마도 선언했다 이거야. 이건 법 개정도 필요한 일이 아니고 교육부가 책임 있게 하시라고요. 들어오시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다른 정치인들 유튜브도 가보세요? 예. 왜냐하면 배울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가보니까 별로 배울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이제 유튜브가 좀 그래도 손님이 많은데 그거는 유치원 3법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이슈를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지금 야당에는 이현주 의원, 이현주 TV, 뭐 어떤 특정한 성향의 분들이 좋아할 만한 폭탄 발언들이 연이어 쏟아지는 유튜브예요. 홍카콜라도 그렇고. 그것도 이슈 메이킹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으는 거거든요. 홍카콜라 그럼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뭐 가보죠. 저희 경쟁 프로그램이니까. 경쟁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라이벌 그럼요. 관계를 형성하셨군요. 예, 그쪽은 보수 유튜브계의 지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 호불호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있으면 어떤 점을 좀 참고할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거든요. 저는 제목이 알릴레오와 제목이 홍카콜라야. 그러니까 여기는 좀 직관적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홍카콜라는? 홍카콜라가 제목은 훨씬 선명하죠. 예. 장명은 되게 잘한 장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리고 내용도 뭐 옳고 그름이야 각자의 판단인데 일단 컨셉을 그렇게 잡고 그렇게 밀고 나가는 거는 뭐 나름 괜찮네. 근데 저희가 하는 거하고는 컨셉이 많이 달라가지고. 어떻게 달라요, 선생님? 그쪽은 이제 주장이 많죠. 직접 운영자가 주장을 하는 내용이 많고 제가 하는 거는 제가 내는 메시지는 별로 없고 사실은 이제 이야기 손님들이 오셔서 가끔 내 얘기도 하시던데. 예, 가끔 뭐 어쩔 수 없이 저 애드립을 좀 하거든요. 맞아요. 예, 네. 이제 하다 보면 중간 애드립을 좀 하는데 좀 세상이 희한해진 게 유튜브 방송을 취재해서 캡처해가지고 뉴스로 내보내요. 그렇죠. 그렇죠. 자주 근데 봤습니다.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애드립만 찾아내가 귀신같이 알아요. 네, 그거 보고 있으면 흉측한 것만 찾아가지고 다 보도를 해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대본에 없이 작가님이 그냥 했던 이야기를 딱 가져가서 기사를 내는구나. 감정이 살짝 섞이기도 하고 애들이면. 근데 작가님께서 그래서 알릴레오 1화에서 분명히 기자들 이렇게 쓰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신 거 듣고 제가 이랬거든요. 저렇게 쓸만한 말인데 딱 찝으셔가지고 문정인 특본이 나오셨을 때 미국이 항상 또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해서 일이 잘 되게 할 수도 있는 건데 혹시 이 방송 나중에 보고 기자분들 중에 미국은 항상 옳지 않다 이렇게 기사 쓰지 말기 바랍니다. 미국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참 요즘에 그렇게 뉴스가 유통되는 게 참 많아요. 기자들과 그 언론의 생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사실은. 잘 아시는 거죠. 많이 당해보셨고. 그렇죠. 걱정이 그 말을 정말 쉼표 하나만 이상하게 붙여도 다른 말이 돼버리니까 제일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말이 팩트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크 뉴스라는 가짜 뉴스라는 단어가 사실 많이 쓰게 된 지 오래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뭔지 이게 혹시 가짜인가? 이런 의심을 계속 하게 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느낌을 좀 받아요. 어떻게 언론계에 계신 분은 어떠세요? 근데 이런 저는 문제. 가짜 뉴스라는 말이 내가 원하지 않는 뉴스를 너무나 마음 편하게 보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너무 좋은 핑계가 된 것 같아서 그건 좀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진영에 맞지 않은 뉴스를 가짜 뉴스라고 치부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팩트 체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뇌출혈 뉴스, 뇌출혈 때문에 뭐 쓰러지셨다. 그런 뉴스 났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난 몰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그런 뉴스 있지 않았어? 문재인 대통령 지금 속보입니다. 속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뇌출혈이 났다고 합니다. 청와대 긴급 비상. 그런 게 있었어요? 뉴스 났었어요. 근데 그 기사의 원문은 사실 모 기자의 페이스북 글이었고 그 글을 보고 온라인 언론사가 퍼나르기 시작하면서 그 퍼날라진 기사가 또 SNS에 리트윗되고 공유되는 과정에서 쫙 이렇게 퍼진 거예요. 아니 그 퍼나르는 기자는 뭐예요? 그건 모르죠. 선생님 저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뉴스들이 진짜 자극적이고 뭔가 나름의 보면 안에 논리를 또 갖추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빨리 퍼진대요. 그렇지 않은 뉴스보다 최소 3배, 빠르면 최대 20배까지. 저는 2016년에 그 클린턴 그 아동 성매매하고 있다는 피자 가게 이야기.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그 이제 클린턴 진영이 어떤 피자 가게에서 아동 성매매 혹은 아동 성에 관련된 것들 하고 있다는 가짜뉴스 퍼져가지고 한 사람이 총을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총격을 벌이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전문가는 트럼프가 이긴 게 피자 가게 사건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작년 대선 때 기억나는 거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양산에 이제 본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천평 아방궁설. 그리고 세월호 유족들 변호사로 변호하고 99억 원 받아갔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적지 않게 카톡이나 SNS로 퍼졌잖아요. 물론 선거철에는 그런 흑색 선전이 워낙 많긴 한데. 양쪽 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균형이 맞았다 이렇게 봐야죠. 근데 왜 선거 때는 왜 그런 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이겨야 되니까. 네. 빙고. 이게 사람들이 참 그래요. 정치가 왜 이렇게 살벌하지? 그리고 왜 이렇게 싸우지? 맨날. 그러면서 정치를 욕하고 또 그런 일을 하는 정치인들을 도매금으로 그러니까 이제 매도하는 그런 논리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안 그래도 된 것 같으면 왜 그러겠어요? 그게 본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 정치가 뭐냐면 보면 전쟁을 문명화해 놓은 게 정치예요. 역사 기록이 시작된 이후를 보면 첫 기록이 나왔을 때부터 맨 그 얘기예요. 그렇지, 맞아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줄이고 한쪽이 잡으면 나머지를 싹 죽이고 그 권력을 차지하는 과정에서도 무기를 동원하고 상대방을 말살하는 방식으로 해왔어요, 인간이. 그게 너무 불안하고 너무 끔찍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덜 살벌하게 만들 수 없을까?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변화시켜 온 게 지금처럼 총칼을 안 들고 말로 하고 그다음에 총을 쏘지 않고 표를 던지고 우리가 쟤들을 해코지하면 안 돼. 그래야 쟤들이 이겼을 때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요 선거제도로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무리 문명화돼 있다 그래도 전쟁은 전쟁이거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진영으로 딱 나뉘어지고 나면 뭐만 믿냐 하면 상대방을 해코지할 수 있는 정보만 믿는 거예요. 전쟁이니까. 네, 전쟁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이 싸움, 때로는 진흙탕 개싸움이라고 말하는 정도의 그런 싸움이 불가피한 거다. 우리의 과제는 저 싸움을 없애는 게 아니고 저 싸움을 더 문명화하는 거다. 네. 생각해보면 지금은 정말 평화의 시대잖아요. 그럼요. 중세 시대를 생각해보면 지금은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에서 잘 싸우고 있는 중인 거죠. 네, 이 정도면 아니 의사당에서 칼질하고 안 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그 전에 뭐 최루탄도 날고 뭐 주먹도 날아가고 뭐 집기도 던지고 이랬던 적도 있지만 그러면 이거를 왜 싸워 시끄럽게 이래버리면 민주주의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싸워야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어쩔 수 없다. 그냥 조금씩이라도 좀 나아지면 된다. 그러니까 이 꼬맨 자국이 없는 그런 옷이라는 건 없다, 기본적으로. 이 민주주의라는 거는 누덕누덕 끼운 누더기 같은 거다.
Going back to the corner where I first saw you. Gonna camp in my sleeping bag, I'm not gonna move. Got some words on cardboard, got your picture in my hand saying if you see this girl. 전 들으면서 약간 그런 의문이 드는 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한 목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아주 작은 거라도 해보셨잖아요. 약간은 해봤죠. 해봤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봤고 그럼 어쩌면 지도자가 되면 더 많은 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죠. 네. 올 초부터 계속 나왔던 질문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유시민이란 인물에게 정치 재개하는 거 아닌가. 대선 나오는 거 아닌가. 근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정치를 하는 유아무개하고 그냥 요즘처럼 사는 유아무개하고 어느 쪽이 더 좋아요? 요즘 유아무개가 훨씬 좋은데 그냥 아니 제3자의 거기까지만, 그 질문만. 유아무개. 아무개가 정치하는 유시민과 지금의 유시민 뭐가 더 좋아요? 정치하신 유시민 선생님 제가 못 봤는데 일단 패션은 오늘 좋았고요. 친구 더 좋죠. 아무래도 좀 더 신뢰감 가고 좀 더 많이 얘기할 수 있고 아무래도 그렇죠. 아니 희열 씨는 어때요? 저요? 당연히 요즘 좋죠. 그렇죠. 다들 내가 지금처럼 사는 게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그 뒤에 단서를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다음에 물어볼게요. 지금이 훨씬 좋아요. 근데 지금처럼 살아가는 유시민하고 정치를 한다고 해서 무슨 대통령이 꼭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만약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을 해요. 될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어디가 더 훌륭해 보여요? 어느 지금의 쪽이? 모습과 지금의 유시민과 만약에- 정치를 하는 유시민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해봐요. 저는 A라는 사람이 보통의 사람일 때와 대통령으로 선출됐을 때를 보면은 대통령 선출된 걸 훌륭하다고 당연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정치하는 이유가 보통 권력 아니면 선행, 그러니까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어떤 의지도 있는데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권력을 제외하고 이쪽만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훌륭하다는 말 굳이 쓰자면 지금 좀 더 와, 다 의견이 다 다르다. 다르죠. 네. 이게 제 의견을 말해볼까요? 저는 정치를 하는 게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정치는 되게 힘든 일이에요. 동기가 뭐든 간에. 동기가 권력욕이든 아니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든 간에 정치는 일단 기본적으로 힘든 일이에요. 진짜 만인에게 의리되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정치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업이에요. 진영이 있고 적대적으로 대결하는 일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그만 허점만 보여도 곧바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는 항상 전쟁통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세요. 지금 대통령을 지낸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그 다음 대통령을 한 분이 지금 감옥에 가 있다가 보석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그 다음 대통령을 하셨던 분은 지금 1심에서 징역 23년인가를 선고받고 추가로 또 2년을 받고 그러고 감옥에 있어요. 이게 정치를 통해서 권력의 최정상으로 갔던 최근의 세 분 대통령의 마지막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승자가 패자를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지 않았을 따름이지 죽게 만들고 감옥에 가게 만들었어요. 물론 감옥에 간 것이 맞냐 안 맞냐 죽은 것이 뭐 맞냐 안 맞냐 이거는 사람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그래요. 그 정치라는 업이 동반하는 위험이라는 걸 이만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없거든요. 연속해서 세 대통령이에요. 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되었던 대통령들이고 그래요. 무섭잖아요. 힘들죠? 위험하죠? 돈도 안 벌죠. 국회의원 봉급 뭐 지금 억대라고 해갖고 서민들이 보기에는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쓰는 돈이 많아요. 근데 돈 욕심이 있어서 뭘 잘못 받았다가는 또 요구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하게 되냐 하면 권력력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우리 정치는.
그렇게 되니까 더 살벌해지는 거예요. 이 악순환에 우리 정치가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조건에서 정말 사회적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하겠다.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 결심하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사는 삶은 안온한 삶이에요. 나한테 맞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돈도 잘 벌려.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거는 행복한 삶은 될 수 있을지언정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은 아니에요. 근데 훌륭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저한테 맞는 삶을 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기대하는 훌륭하게 살려고 태어난 건 아니거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를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정치를 했을 때와 지금 현재를 비교했을 때 지금 압도적으로 행복해요? 그럼요.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자기 전에 하루를 딱 돌아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한편은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죄책감도 약간 느끼고 그렇지만 약간의 변명거리는 갖고 있죠. 했잖아. 내 몫은. 비 맞다 들어온 사람이 비 오는데 나가는 걸 더 싫어해요. 비 쏟아지는데 장독대 뚜껑 닫으라 그러면 비 맞고 들어온 놈은 나가기 싫어해요. 안에서 불 쬐고 있던 사람이 뛰쳐나가지. 그러니까 총량이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의 총량이. 사람한테 주어져 있는, 저마다 주어져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내가 정치를 10년 한 것이 오늘날 이 변명거리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나는 했어요, 10년 동안. 그게 딴 사람이 좀 하세요.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에이, 사람 잘 몰라. 아니 저러다 안 되니까. 이런 의견도 아주 상당수 존재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게 압도적인 의견이죠. 사실 압도적이에요. 네, 그건 압도적인 의견임을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될 수만 있다면 그거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거든. 텔레비전에 나와서 정치 비평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국회의원 될 가능성이 확실한 길만 보이면 할 거예요. 그거 하고 싶거든. 해보면 힘든데 안 해본 사람들은 좋은 것 같거든.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욕망을 나에 대한 비평을 통해서 저렇게 표출하는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요. 이게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이 분위기에 지금 지금 만기 병장 제대한 사람 보고 다시 와서 풀이 너무 많이 자랐어. 너가 제초 작업은 최고였어. 다시 와서 풀 좀 뽑아줘. 다른 사람 시키면 되잖아요. 이들병, 이등병 시켜요. 이게 하시겠죠. 좋겠어. 왜 제대한 사람을 또 불러드리려고 그래? 걔들은 5시간 걸리는데 넌 1시간이면 가잖아. 그리고 이 사람은 꿈에서 다시 입대를 꿈꾸고 이러는 사람한테. 다시 군대 가는 꿈은요 정말 괴로워요.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 저도 꿔본 적 있거든요. 한 번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많이 받. 정치할 때는 그 꿈을 그렇게 많이 꿨어요. 그게 약간 상징적일 수도 있겠다. 그 꿈속에서 제가 군번이 13103775고요. 이 입대 일자는 며칠이고 저녁 일자는 며칠이에요. 다 얘기해요, 꿈속에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야, 근데 행정착오라서 어쩔 수 없어. 또 입대해야 돼. 아니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 안 할 것 같다. 유시민의 시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신 하지 마. 글쎄 그 얘기도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직접 작용했다기보다는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나한테 하셨을까를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역시 나보다는 경험이 많고 생각이 더 깊었던 분이시구나. 노무현 대통령이 그 돌아가시기 한 달쯤 전에 저한테 해주신 말씀인데 대통령은 사회의 진보를 이루는데 적합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소리냐면 정치인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이루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특히 대통령은요. 그게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안 맞아떨어질 때가 더 많거든요.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은요. 유권자들에게 어떤 요구가 올 때 그 요구가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를 가리기가 참 힘들어요.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요구가 있구나. 그리고 그 요구는 대부분이 다 욕망이에요. 욕망이요.
다수의 욕망을 국가의 강제동 권력을 동원해서 충족해 줌으로써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 그 기본 위에서 뭔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조금씩 할 수 있는 자리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대통령 자리는. 그러니까 자네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글과 말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글과 말로 다음 세대를 만나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렇게 하는 쪽이 사회의 진보를 이룩하는 데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럼 정치는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정치는 정치밖에 못하는 사람이 하면 되지. 근데 그런 비하의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정치를 다른 것보다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되고 정치보다 더 잘하는 게 있는 사람은 그 더 잘하는 거를 통해서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게 더 낫다. 그 뜻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묻고 싶었던 걸 그때 물어보셨나요? 정치는 누가 합니까? 정치는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고 그렇죠. 작가님이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는 글을 잘 쓰니까 글을 쓰면 되죠. 말씀도 잘하시고. 지금 알릴레오를 정치 행위로 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라운드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제 관중석에서 평사중계 평사중계 야구 평사중계 재밌잖아요. 아 그렇지. 요즘 그거 인정합니다. 인기야. 그렇지. 아니 평파중계 각자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치, 이제 너무 뭐 재밌다. 공수교대 시간에 한 선수 뛰어와서 좀 전에 홈런 쳤는데 어땠어요? 말하는데 상대 투수 별거 아니에요. 제가 뭐 그냥 뭐 안타 치자는 현장으로 딱 맞췄는데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그 빨리 들어가세요. 이러고 야 우리 안목에 선수 진짜 끝내주죠. 이러면서 이제 평파중계 하잖아요. 지금 홈카콜라하고 알릴레하고 평파중계 왜 나한테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를 하냐는 거예요. 저는 중립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KBS에서 편파 중계를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여기는. 왜냐하면 모든 팀의 팬들이 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 이글스 팀 팬들을 위한 중계 방송을 한다 그러면 미쳤어요? 공정 중계를 하고. 말이 되냐고요. 그렇죠. 그런 이치인데 아니 뭔 얘기하다 이거. 알릴레오가 정치 행위가 정치 행위로 보는 아니냐. 분들이 계신다고. 아 이건 선수로 그라운드에 간 게 아니고 편파 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뭐 편파적이다, 어용 방송이다 그런 거 당연한 얘기를 왜 하고 그래. 그냥 편파 방송 계속 하세요. 편파 중계 오늘 계속 말씀 하세요. 들어보니까 사실 아니 뭐 정규현한테 번복한 분이 얼마나 많으세요? 막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너무 잘 지내고 계셔서 그리고 안 하실 것 같아요. 해도 문제인 게 내 하루 일상을 좀 아는데 워낙 제일 인생의 낙이 뭐냐면 동네에 어슬렁어슬렁 걸어가셔가지고 사모님 불러내서 그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제일 싼 와인 제일 싼 건 아니다. 제일 싼 와인 그거보다 바로 위에 거. 너 그렇게 제일 싼 거는 자존심 상해서. 그거보다 위에 거. 그거 시켜놓고 이렇게 음악 들으시면서 맛있는 거 드시는 거 제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낙을 뺏기에는 좀 가혹하다. 아 그래. One night you slept upon your side, tangled in white, you look just like. 끝나기 전에 또 꼭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가끔씩 되게 어지러울 때가 있는데 좀 이상한 얘기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우주에서 줌아웃 될 때가 있어요. 길고 긴 우주의 역사를 생각하면 정말 점도 안 되는 정말 사소한 삶인데 여기서 내가 글을 쓰고 글을 남기고 책을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의미는 없죠. 의미는 없죠. 남긴다고 생각하고 뭔가 역사에 남으려고 하는 순간 되게 무의미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회사 입사하고 나서 1년 차인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내 인생은 그냥 여기에서 만 65세까지 다니다가 그 이후에 적당히 살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얼마나 들어오고 싶어 했겠어요. 취업 준비 생일 때는. 근데 너무나 정반대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내가 여기에 들어가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뭐 정관계 비리도 좀 파내고 전국을 뒤흔드는 막 이런 기자가 돼서 막 이런 생각을 어디서 주입받았는지 한 1년 차쯤에 나 혼자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막 벽찰 기억인데 그렇게 하니까 내 하루하루가 되게 조바심 나고 다음 달? 그 다음 해? 혹은 30대, 40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못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아니 다니엘이 뭐 말하고 싶다던 이거. 뭐 있어? 별거인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되게 심각하게 고민에 빠진 것 같아요.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보통 철학에서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인생의 의미 뭘까? 삶의 의미 뭘까? 약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잘 못 찾을 때 어쩌면 그 질문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거 한번 좀 바꿔서 이제 질문하면 인생의 의미가 뭘까 아니라 나의 인생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약간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올바른 질문이에요. 네.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할까? 그런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내 인생의 의미는 뭐지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네. 되게 다른 거잖아. 완전 다른 질문이에요. 제가 했던 실수이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지만 시간이 쌓이면서 점점 삶은 누군가가 나에게 이름 붙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의미를 스스로 부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순간에 제3자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인생에 저 사람은 어떤 꼬리표나 이름표를 붙여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야, 이런 얘기를 듣는 희열 느끼시죠? 여행이래요. 우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온다니까요. 아니 두 분 말씀이 좋아요. 인생에는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아니고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답은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지?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의미 없어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을 어떤 의미로 채워가야 하지? 혹은 나는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이거는 각자의 답이 있는 문제잖아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답이 정해져 있는, 그것도 매우 허무한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뱅글뱅글 머리를 돌리는 동안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인생이 진짜 잠깐이에요. 양적으로 보면 하루살이의 삶과 인간의 삶이 별로 안 달라요. 하루살이가 이틀 산다 그러더라고요. 듣기로. 이틀살이로. 인간 시간으로 이틀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80년을 예컨대 산다. 그러면 이틀과 80년의 차이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이제 우주의 시간이나 지질학의 시간 혹은 생물학의 시간으로 보면 되게 찰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날 하루의 활동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뭔가를 하면 그 하루는 되게 괜찮은 하루잖아요. 그게 뭐가 됐던. 뭐가 됐던. 자기에게 의미가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하는 거는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오늘 내가 처음 해본 것을 정리해요. 재밌다. 근데 의외로 많아요. 이제 오늘은 나는 오늘 유시민을 만났다 이렇게 쓰겠죠? 근데 그게 제 하루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부여해주는 것 같아요. 아주 어린애들 볼 때 그게 부러웠거든요. 쟤는 저걸 처음 먹어보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할까 이런 생각할 때 좀 있었어. 되게 의미 있었는데 먹는 거라 갑자기 그러게 말이에요. 미안해요. 이것도 오늘 처음 먹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진짜 생각해보면 매일 똑같아 보이지만 미세하게 늘 새롭게 해오는 게 있겠다. 네. 매일매일. 적어도 2-3가지는 나와요. 장례식을 만약에 치른다면 어떤 장례식을 치르고 싶으세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정답이죠. 죽고 나서 누가 뭘 어떻게 하든 그거는 별로 상관없는데 내가 없으니까 인지하는 주체가 없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내 장례식에 빈소에 사람들 많이 오는 거 원하세요? 근데 저는 제가 아는 사람이 많이 왔지만 이렇게 위에서 보면서 아이고 와줬네 이럴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이 오면 난 뭐 예를 들면 위에서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낯가려. 조문은 고마운데 너 누구니? 이럴 수 있잖아요. 아주 가까운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근데 나는 가까운 사람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죽기 전에 만나봤으면 좋겠어. 아, 내가 떠나기 그러니까, 전에. 네, 근데 운이 좋아서 이제 좀 죽기 전에 사람들도 좀 만나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다 이제 내 전화번호부에서 찾아가지고 떠나기 전에 꼭 한번 만나고 싶은 사람들. 예. 그렇게 해서 몸이 불편하면 전화 통화라도 하고 아니면 야 우리 좀 모여서 음식은 내가 줄게. 응? 와서 뭐 노래도 부르고 놀고 그렇게 한번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굉장히 좋겠네. 나는 죽으면 부고를 올리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냥 우리 가족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장례를 치러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그 빈소 같은 것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화장해서 조금 타고 남은 거는 표 안 나게 어디 잘 썩는 보자기에 싸서 조용히 묻고 기왕이면 경치 좋은 데 묻어가지고 1년에 한 번쯤 그 기억하는 날 소풍이나 나오고 거기 핑계 삼아서. 예, 소풍 나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잠깐 와서 아버지 생각 한번 하고 그 정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갑자기 뭐 너무 일찍 떠나게 되면 좀 아쉬움도 많이 남고 그렇겠죠. 그래서 눈물도 나고 하겠지만 다 살고 가면 울 일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울어야 돼요? 너무 이상한가? 저는 오늘 유시민 선생님이 이제 나오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못하고 다 알고 있지만 어떤 삶을 사셨나를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본 적은 처음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오시기 전에 김주혁 작가랑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과거에 20대 때 혹은 10대 때부터 쫙 삶의 궤적을 쫙 한번 돌이켜보면서 지금까지의 얘기들을 우리가 봤더니 여러 감정이 교차한대요. 어떤 감정들이 교차하세요? 좀 복잡한데 이제 같이 이제 글을 쓰는 선배님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때는 되게 부럽고요. 어떤 때는 존경스럽고 어떤 때는 또 되게 얄미워요. 저보다 나이 드신 분에게 얄밉다라는 표현. 나이 먹은 사람도 얄미울 수 있지. 네. 근데 그런 느낌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가까이서 얘기를 계속 해보고 싶다. 그런 복잡한 느낌이 있고요. 어쩌면 유시민 선생님을 좀 싫어하는 미워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애증. 애증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런 정반대되는 감정을 가질 수는 있는데 나는 그런 건 사실 잘 없다고 봐요. 그냥 하는 말이지. 말로 그냥 이제 마음에 들기도 하고 어떤 점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이건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다 마음에 들 수가 있어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내가 생각해도 나한테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하물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모든 면에서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네. 요즘은 좀 좋아지셨어요? 본인이? 내가? 내가 나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하지. 어떤 식으로 잘해주십니까? 수고했어. 수고했어. 고맙습니다. 너 나름 열심히 살은 것 같아, 그동안에. 의미 있게 살려고 애쓴 것 같아. 근데 내가 너한테 좀 함부로 한 것 같아. 앞으로 너한테 좀 더 잘해줄게. 그런 마음으로.